대표님, 사실 제 주변만 보면요. 직접적인 제 지인들요. 예.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직장인들은 정말 주식으로 부자 되기란 어려운 걸까요?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사실은 직장인이 돈을 버는 게 제일 확률이 높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내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럼 주식이 아니고 다른 걸 뭘 해서 벌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코인은 그냥 말도 안 해요. 네. 그냥 코인은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하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주택 매매, 아, 부동산 같은 부동산. 경우에 어때요? 그냥 뭐 더 말도 안 많이 하고. 힘들죠. 그 외에 모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주식 시장이 힘들어진다, 무너진다라고 하면 화폐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들 때 과연 주식 투자를 외면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우리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높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하고 삼성전자를 모으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왜냐면 삼성전자 힘들어지면 화폐도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산업 구조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특정 어떤 회사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삼성전자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업종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고점이 8만 원이고 저점이 5만 원 후반대니까 평균으로 딱 잡아버리면 한 7만 원 7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삼성전자를 꾸준히 고점에서 사모하셨던 분들이 이미 7만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네. 지금 이미 6만 4천 원이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가 10% 정도밖에 되지 그렇죠. 않는 거죠. 7만 원이면. 근데 삼성전자는 또 1년에 배당을 2% 이상 주거든요. 네. 그럼 배당을 합쳐버리면은 지금 손실이 거의 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꾸준히 사모아서 지금 삼성전자 한 1,000주가 됐다. 그럼 6만 3천 원, 6만 4천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도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라든지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이 다 하락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시장을 지켜보니까 그 안에서 주식시장이 그래서 가장 강력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생산성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을 하면서 큰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네. 삼성전자를 사모아가면서 거의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크게 없는 상황으로 벌써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만약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온다라고 네. 했을 때는 총 수요가 증가를 하면 그 전보다 휴대폰이라든지 이제 소비가 더 늘겠죠. 더 늘겠죠. 당연히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열심히 모았던 그 1,000주가 뭐 다시 뭐 8만 원을 넘어간다든지 9만 원이 됐다. 이랬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그렇죠. 커질 수 부자가 있는. 될 수 있는. 그죠? 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은 조금씩 떼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떼서 팔 수가 없고, 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코인이, 왜냐하면 엄청나게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경제에 큰 타격이 없잖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거기 일자리 창출이 크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들만의 리그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화폐의 본질적인 내가 결국 돈을 벌고 싶은 관점이면은 네. 과연 이제 천천히 이런 것들을 사모아 갔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계속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분명히 내 투자로 월급쟁이 우리 직장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럼요. 왜냐면 화폐는 머물러 있거든요. 네. 화폐는 그냥 지급 보증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5만 원짜리는 모아놔도 그냥 내가 이거를 저장 기능이 요즘에 거의 없죠, 사실은. 그렇죠. 저장 기능도 없고 하나의 교환 수단일 뿐인데, 네. 주식에서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세금을 많이 내야지만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화폐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생산성이 중심이 되는 기업을 사모아가는 게 네.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 이런 대형주들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이제 또 어려운 게 네. 그것도 결국 타이밍을 노리는 거거든요. 타이밍을 노리면 안 되고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면 반대로 네.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네. 이제 63,000원에서 90,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63,000원에서 53,000원, 43,000원까지 떨어지게 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지금도 너무 힘들다는 게 뭐냐면 뉴스를 보면은 카드 회사에서 카드론의 어떤 한도가 거의 끝까지 됐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다들 엄청나게 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네. 힘들어서 여기 고금리인데, 그러니까 카드론은 이자가 거의 뭐 15%가 넘어가는 수준인데도 네. 빌리잖아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라는 거는 사회잖아요. 사회는 굉장히 충격에 취약해요. 뭐냐면 1에서 100이면은 몇 %만 힘들어지면 다 무너질 것 같으세요, 혹시? 그래도 한 60, 70%?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5에서 3%만 무너지면 네.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용이 취약하신 저신용자들과 그다음 기업도 마찬가지고 힘든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축은행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좀 작은 어떤 금융회사니 네. 하나둘씩 파산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파산해요. 네. 왜냐면 신용이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무너질 거잖아요. 네. 그럼 무슨 저축은행이 파산을 해서 인출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공포가 막 그럼요. 커지고, 두렵죠.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은행에서 야, 내 돈 은행에 빼야 가겠죠.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제는 하나 이제 화폐의 믿음이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기에서 주식 시장이 만약 20%를 더 밀어버린다, 밑으로. 네.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뭐 회사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더 이제 돌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화폐가 순식간에 이제 인출하고 싶어도 뺄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63,000원에서 73,000원에서 83,000원, 93,000원 올라가느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아는데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건 모르겠지만 하방은 막혀 있다. 막혀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사다 보면 네. 뭐 빛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미래는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IT에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반도체의 성장성은 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저 같은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또 대형주는 뭔가 종목의 특성상 조금 앞으로 또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리네요. 왜냐면 IT 기기가 결국은 발달할수록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발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네. 지갑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지갑도 다닐 필요도 없고 은행도 안 가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것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비즈니스는 발달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은. 근데 문제는 발달할 걸 알겠지만 가격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은 소용이 없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네이버가 한참 40만 원까지 그때 올라갈 때 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80조였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1년에 버는 돈이 1조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1조가 조금 넘는데 시가총액이 80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1이 거의 그 시가총액이 한 거의 70배에서 80배로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럼 자 현대차랑 비교해 볼까요? 네.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35조인데 1년에 버는 돈이 뭐 한 약 7조 정도라고 보면은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네이버와 현대차가 있어요. 딱 그렇게 숫자로 딱 비교해 주시니까 당연히 현대차를.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떤 발전을 생각하면 어때요? 앞으로 얼마나 점핑할지를 또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또 네이버를. 근데 네이버는 또 배당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음. 그러니까 현대차는 배당을 3% 주는데 네이버는 배당을 안 주네? 네. 근데 현대차는 물론 뭐 전기차가 발전하겠지만 네이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고르듯이 어느 게 더 좋은 거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안정성에 치중을 하고 싶으면은 배당을 주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아니 나는 뭐 1억이 큰 돈이지만 그래도 또 미래에 조금 더 화끈한 그 변동성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에 투자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올라갈 땐 좋지만 네. 네이버가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투자했지만 결국은 떨어질 때 배당을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방이 그냥 뭐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배당을 한 2%, 3% 주는 종목 되는 주식은 예를 들면은 주식이 반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럼 배당이 6, 7%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져봐 20%, 30%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안 주는 회사는 뭐 떨어질 때 뭐 속절없죠. 그렇죠. 그냥 뭐 반토막이 나도 반토막이 났네.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네. 뭐 이게 좋은 거는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네. 거죠. 다 아는 거. 이 뭐 네이버, 카카오 안 좋은 거 사람 누가 있나. 네. 근데 이제 가격을 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이 정도고 배당이 이 정도면 내가 1억 갖고 있는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이버가 전망이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의미해요. 네. 왜냐면 좋거든요. 네. 그거는 네이버 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요즘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스토어도 굉장히 이제 점점 활성화돼 있고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예약을 어디 음식점 예약을 할 때도 저희가 네이버 페이로 네이버로 그러니까 하죠. 하기 네. 때문에 뭐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럼 결국은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거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남들보다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이 다 공포를 느낄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는 나도 공포를 느끼잖아요. 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계속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결국은 그때 내가 힘들어할 때는 사실은 힘들어할 때가 아니었다. 내가 그때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났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더 샀어야 됐어요. 그거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1년 전에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 월급날마다 한 100만 원씩 이게 삼성전자를 사 모으라고 또 추천을 해 주셨었어요. 직장인이 사실상 월에 100만 원씩도 투자하기는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한 10% 정도, 한 30만 원 정도 내가 주식을 산다, 매달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제가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서브프라임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른 거예요.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엄청나게 발전했던 게 뭐냐면 상하이나 베이징이 양적 성장으로 엄청나게 클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산업의 베이스가 뭐냐면 철강이에요. 우리나라 포스코가 엄청 철을 잘 만들잖아요. 네. 철을 잘 만들면은 뭘 만들 수 있냐면은 큰 배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건설을 엄청 잘해요. 거의 레고처럼 쌓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플랜트. 대형 철로 만든 엄청난 그거를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포스코라는 거는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발전할 때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10만 원 포스코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럼 5배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가요. 50배. 50배. 왜냐면 이거는 소재잖아요, 철은. 근데 철을 가공해서 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더 성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거기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두바이의 최고 높은 건물을 올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50배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삼성전자를 사모가는 게 지금 결국 미래 산업의 소재는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를 우리가 딱 중심으로 잡고 반도체로 엄청나게 핫할 수 있는 거.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 기기를 적정한 그 비중으로 사모아가면은 뭐 최고죠. 1년 전에 저희 삼성전자 주가가 한 7만 원대 초반 정도였는데 가격이 지금 1년 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좋은가 하는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오히려 올랐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떨어졌죠. 근데 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그럼 돈으로 할 수 있는 코인이라든지 주택 뭐 매매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요즘에는 뭐냐면 재테크 얘기 자체를 아무도 안 해요. 네. 요즘에 코인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맨날 뉴스만 보면 뭐 급매로 뭐 됐다 지금 뭐 주택 매매가 부동산 거의 뭐 초토화 뉴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샀을 때는 뭐냐면 절망보다는 이걸 사모았을 때는 희망이 더 큰 거죠. 사실은 경기가 살아났을 때는 코인이나 아까 그 주택 매매나 주식으로 봤을 때는 주식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주식이 샀을 때 올랐을 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 화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제 활동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화폐라는 거는 값어치가 당연히 올라가고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지금 전체 주식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손실은 당연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 내가 수익이 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경기나 주식이랑 이런 상관없이 올라갈 주식을 사서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전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내 것만 올라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남보다 고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완전 위험을 엄청나게 무릅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럼요. 얘기해 주시니까 네. 아, 이게 정말 그렇게 1년 전과 내가 단순 비교 이거는 자산 관리에 있어서 지양해야 되는 관점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주고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덜 빠진 거지. 예를 들어 성장주를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라든지 네. 뭐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많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뭐 차마 눈 뜨고 없을 정도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주식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작년 많이 시장이 어려웠다고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주식 시장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업 투자자로 또 20년 넘게 이 시장을 또 보고 계신 대표님의 좀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30%가 주식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30%나요? 예,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30명이 빠지고, 그러니까 네. 사라졌어요. 10,000명이면 3,000명이 이미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탈을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손해도 손해인데 이제 주식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빚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상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어때면 주식이 비싼 상황이 아니라 싼 상황이지만 이제 투자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지켜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돈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뭐 욕심이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투자를 20년 했잖아요. 네. 진짜 저는 주식 투자만 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식 투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5년이 걸리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을 얼핏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15년 넘게 걸려야지만이 그러네요. 이거를 할 수 있겠다. 네. 저는 그걸 극복하는데 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어렵지만 주식 시장을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을 계속 꾸준히 시청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제라는 거는 어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이제 어떤 미래의 긍정의 관점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결국은 제일 힘이 적게 들면서 어떤 이 세상의 같은 과실을 따먹는 관점이다. 지난 1년간 코스피는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니까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내가 어떤 타이밍을 놓쳤나? 내가 뭔가를 놓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예.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대표님?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욕심 때문에. 네.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샀을 때 빨리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보통 타이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타이밍이 언제냐.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심플해요. 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걸 싫어해요. 싸게 사는 걸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네. 싸게 사는 거는 나는 모르겠다. 내일 올라갈 타이밍이 뭐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패라는 게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네. 최근에 사실 주식이 굉장히 쌌었죠. 그렇죠. 저렴했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주식이 멀쩡한 주식이 싸지려면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 쌀 때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다들 관심이 없고 네.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나니까 야 이제 슬슬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제서야. 이 타이밍이 네. 도대체 언제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네. 투자라는 게 네. 우리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사실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노린다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빨리 벌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네이버나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뭐 전망도 좋고 실적이 좋다는 걸 알지만 주식을 나는 뭐 천천히 꾸준히 사 모아야지라는 관점은 관심이 없죠. 그렇죠. 내가 뭐 지금 한 5천만 원 있는데 언제 네이버를 한꺼번에 3천만 원 확 사서 20%를 내서 확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맞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리 투자를 오래 한 사람도 사실은 그때 뭔가 손 떨리는 뭔가 하나의 그 선택일 뿐이지 그거를 뭐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결국 그 위험을 이겨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타이밍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이제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네. 막 급등하는 주식들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잘 극복해야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총 9번 예. 금리가 올라갔고요. 예. 자,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분명히 또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예. 작년 가을과 또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예. 2023년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 예.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은 사실은 저는 네. 힘들 맞습니다. 수밖에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려서 4.5에서 0.25를 더 올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4.5나 4.75나 5나 5.5나 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다 똑같다. 맞아요. 그냥 대출금리가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몇 배로 올라가는 계속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현실 경제는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네. 이 현실 경제와 또 어떤 주식 시장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네. 어떤 투자라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쉬워질 수 있는 게 들어오는 월급은 똑같죠. 그죠? 뭐 월급이 오를 수도 있지만 요만큼 오르잖아요. 그죠? 요만큼 오르고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물가가 이제 빨리 올라가면서 네.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투자 자산은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금리 상단은 막히는 거죠. 아, 이제 이번엔 또 연준이 0.25만 올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 30년 동안 금리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거의 최고 금리가 5%에서 5.5 수준이 최고 수준이거든요. 최고 수준이. 그러면은 금리가 최고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버티기만 하면은 사실은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금리가 낮아지려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4.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를 내릴까 말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천천히 할 텐데 아직은 이제 조금 높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2023년은 어떤 거냐면 현실 경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현실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는 거죠.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고 금리는 상단을 점점 정점을 찍어가면서 서서히 내려올 텐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보통 보면은 현실 경제보다 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금리가 못 올라간다 생각하면 그 전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제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품에 확 몰렸다가 네. 지금 이제 4.75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그잖아요. 4.75니까. 지금 여기서 뭐 0.을 올려버리면 거의 5.25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단이 막히니까 그동안 이제 강달러에 투자됐던 자금이 이제 쏠려있던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주식들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에서 돈을 빼버리는 거죠. 달러로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이제 원화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저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현실 경제는 힘들어 죽겠는데 네. 주식시장은 야, 주식시장 이제 뭐 더 어려운 거 뭐 있나요? 약간 이러면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최상단인데 왜 반등을 하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사실 모두가 힘들긴 하지만 네.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자기 자산보다 부채가 작은 기업은 금리가 올려도 버티잖아요.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 못하면서 내 돈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나둘씩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탈을 하면서 뭐 기존에 우량했던 주식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그 뭐 포스코라든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제 금리가 최상단이 되면 서서히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바닥을 형성해 간다. 약간 그런 관점인 거죠. 이게 물론 뭐 위기 속에서 부자가 나온다.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게요, 대표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매수를 실행하기가 이 몸과 마음이 따라주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현금이나 예. 주식 같은 자산을 예.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주식을 사실은 사고 판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그 욕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남들보다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고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 기분만 좋고 하면 할수록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억을 만약에 들고 있으면 네. 그 전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럼 1,0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가지고 어떻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현금을 네.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으면 1년 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거의 100억 가까이 네. 그 상태가 유지가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금만 가질 수는 없고 그렇죠.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제 변동을 움직이는. 하는 건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고 앞으로 세상은 발전할 거고 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현금만 만약에 갖고 있으면 세상이 발전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우리랑 상관은 없잖아요. 네. 반대로 발전을 한다. 그럼 가치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자산도 네. 같이 올라.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쓰는 화폐라는 거는 세상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만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제 위기라든지 경제가 엉망이 되면 화폐 자체가 순식간에 소용이 없게 되는 네. 거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월급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이 발전해 나가는 세상에 올라타겠다. 네. 올라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모아가게 되면은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이클이 크게 올라갈 때는 이제 같이 큰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하고. 축적할 수 있는 네. 거고, 앞으로는 세상이 망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그럼 같으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만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5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 5만 원짜리를 봤을 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종이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의 신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모아갈 때 겁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살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화폐 자체를 뭔가 되게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더 쉬워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5만 원짜리 화폐에서 산업 비중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만 원에서 지분이 몇 %쯤 되는 것 같으세요? 반도체요? 네. 상당히 많은 지분이지 않을까요? 거의 네.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35%에서 35%. 한 40% 정도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그 자동차 또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식이 크게 힘들어지고 너무 슬퍼진다 라고 했을 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질 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나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아마 한 200조 정도가 났을 거예요. 200조. 200조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조를 생각해 보면 거의 200조 중에서 거의 한 80조가 넘게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나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나 이런 주식 투자 안 하길 잘했어라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현금이 3억 있잖아요. 네. 환율이 폭등합니다. 환율도 폭등하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네.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위기라고 했을 때는 돈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접근했을 때 이 돈을 과연 어디에다가 둬야지만이 이런 거죠. 이 돈을 내가 반도체로 바꿔놔야 되든지 아니면 금으로 바꿔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산에 바꿔놔야지만이 나의 이 소중한 이 자금이 네. 앞으로 자산이 이제 커질 수 있을지 그런 이제 포인트로 가면은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워낙 오랜 기간 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도 겪으셨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좋아졌죠. 2022년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엄청 울면서 다 주식을 저희는 샀었거든요. 네. 한 주씩이라도 사세요. 두 주씩이라도 사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쌀 때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앱을 지워버립니다. 보지 않겠다. 네, 앱을 지워버려요. 네.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들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하기 싫다고 안 볼 수 없잖아요. 무조건 봐야죠. 고객들이 폭풍 이제 항의했을 때 그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난 계좌를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지금 회복을 하는 거를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사실은 울면서 살 때는 웃으면서 살 때였고 내가 속상할 때는 사실은 속상할 때가 아니라 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였다. 이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졌다고 해서 속상한다는 거는 저는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들 때 그걸 더 이제 지켜보면 왜냐면 이게 무너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거시경제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도대체 지금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돈을 사용해가는 어른으로서 작은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려울 때도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또 좋을 때도 지켜보고 항상 네. 이제 지켜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떨어졌다고 속상하다 난 주식도 안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다. 안타깝다. 예, 안타깝다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정말 슬금슬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 많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대표님 제 주변만 해도 몇 달 전부터 여행들을 그렇게 많이 가요. 예. 네, 가족여행, 뭐 엄청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행관에서 뜨고 있는 항공주나 관광주 같은 이런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여행주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행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게 진짜 수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해외를 가면은 네. 어디든지 네.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구글 로드뷰로 드라이브를 한번 다 하고 갔거든요. 실제 모습을 봤으니까. 네, 어디인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디가 어디 가격인지도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내가 갈 지역을 이제 드라이브를 해보는 거예요. 로드뷰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네. 그 주위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네. 뭔가 마치 동네와 같은 하나도 낯설지가 않고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이 엔데믹이 되면은 이제 제일 활발해진 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게 조금 더 수익이 높아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시절 때문에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가 네. 그 빅테크가 완전히 전진 배치가 됐거든요. 그 애플, MS,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그렇죠. 해버렸습니다. 네. 결국 이런 주식들도 계속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결국은 아까 그래서 네이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내 여행이 증가하면은 어느 앱이 제일 활발할 것 같으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가 네. 물론 항공주나 여행주도 있는데 이 엔데믹이라고 해서 이러한 주식의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냐면 왜냐면은 항공주는 어차피 대한항공이 저희 같은 경우에 독점이 아니라 과점하고 네. 있죠. 중저가 이제 항공도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엔데믹이기 때문에 뭐 항공주나 뭐 이런 것들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미 뭐 많이 반영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자를 할 때 항상 매출과 실적을 살피면서 투자를 해주시고 오히려 여행이 활발해졌을 때는 오히려 그 플랫폼 주식들이 네. 훨씬 더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 그런 문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구글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보는 게 왜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네이버 이용하면 수수료 얼마나 가져가요. 네이버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제가 이제 투자를 항상 하면은 약간 어떤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을 급등했다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게 오를까 이런 관점보다는 또 이것도 접근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리오프닝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저평가된 주식이 뭐가 있고 이 주식은 내가 너무 좀 싸기 때문에 적절하게 담겠다. 이런 관점이면 나쁘지 않죠. 이제 엔데믹을 이제 되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가치로도 복구될 확률이 그렇죠. 높으니까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 적절한 비중으로 담는 걸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2023년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그런 어떤 뭐 섹터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올해는 현금만 있으면 왜냐면 모든 주식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현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현금이 없다가 이제 좀 큰 어려운 것 같고 네. 투자를 할 때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약간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잖아요. 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주식이 인기가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뭔가 이제 빠르게 반등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뭐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올해 2월이죠. 3, 4, 5월 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가가 지금 너무 높더라고요. 네. 저희가 물가가 지금 얼마나 높냐면 네. 김밥 한 줄에 거의 지금 4,000원이지 않나요?
맞아요. 기겁하겠더라고요. 4,000원, 4,500원 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김밥하고 떡볶이를 샀을 때 2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가격이. 떡볶이 가격도 너무 네. 올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밥 한 줄이 5,000원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를 잡고 가야 되는 이제 시점이고, 뭔가 이제 2023년은 일단은 첫째는 전체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고금리. 네. 기준금리가 미국이 거의 5%에 육박하는 그렇죠. 굉장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주식이 빨리 반등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주식을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시고요. 근데 왜냐면 전혀 이제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고금리라는 건 결국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결국 올라가게 될 거고, 이제 고금리는 버틸 수 있으면 올라가겠죠. 고금리를 못 버티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자기 돈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기업이 아니면은 이제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사모아 가면은 뭐 좋은 또 기회가 금방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하락장을 대표님께서는 또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락장 이후에 좀 금리 상황도 좋아지고 물가가 조금 잡히고 나면은 요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혹시 보시는 게 있을까요?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똑같은 말씀인데요. 더 떨어지기 어려운 주식들이 많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 예를 들어서 돈이 고금리 때는 예를 들면 이거죠. 게임주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를 하기가 그렇죠. 어렵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면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훨씬 더 그 전보다 왜냐면 투자 자금 확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같은 게 끊임없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몇 개 예를 들어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던 주식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게,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많이 팔아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는 사람 별로 없으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밑에 이제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매수도 매도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만 사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올해도 한번 상반기, 하반기 열심히 또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언은 많이 얻어요. 뭐 차트를 보고 공부하세요. 아니면 뭐 기업의 뭐 사업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시간은 조금 최소화하면서 네. 효과는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공부법?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법이라기보다는 네. 저희가 시장을 매일 지켜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매일 본다는 게 뭐냐면 본인의 어떤 계좌에 주식이 있잖아요. 네. 주식을 천천히 사모아 가면서 주식의 그런 흐름을 매일 지켜보다 보면, 왜냐하면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거는 본성을 굉장히 거스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거는 내가 원래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했는 가격보다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걸 할 수 있어야지만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시장을 매일 지켜보는 게 네. 가장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일정해야지만이 어떤 그 이론이 통할 수 있는데, 수학도 우리가 공식이 있으면 네. 공식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응용이 돼야 돼. 너무 네. 힘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전에 많은 장밋빛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장밋빛 전망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저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25일 때는 네. 뭘 해도 다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이 거의 5%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럼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그렇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중국도 언제 뭐 대만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든 이 상황들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이론을 하나를 맹신을 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 굉장히 위험하고 네. 시장상을 항상 잘 지키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5만 원 화폐에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그러니까 반도체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산업 구성도 그때그때마다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5년 뒤는 반도체가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을 적절히 살피면서 계속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도 바꿔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도 쌀 때 공포를 이겨내고 주식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 이제 갖춰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계속 조금씩 이제 쌓아가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워렌 버핏이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마저도 과거의 관점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항상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인터넷이 엄청 발달할 거고 이런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네. 그런 산업이 껌을 씹는 방법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껌 씹는 거는 계속 그냥 똑같이 씹겠죠. 그럼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 워렌 버핏마저도 지금은 애플이 주력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주에 투자해버린 거거든요. 원래 워렌 버핏이 기술주에 투자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결국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바꿨죠. 그러니까 그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투자자의 어떤 많은 조언들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 뿐이지. 네. 뭐 과거에는 기술주 투자 안 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 이제는 애플이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해서 투자해버리면은 그 관점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많은 이제 책을 보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라는 것들은 사회가 계속 발전해가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책을 본다든지 특정 이론을 맹신해서는 그냥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보다는 매일매일 시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체크를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기업 실적은 네.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죠. 네. 결국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있고 객관적인 관점 봤을 때 객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떻게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수익 내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주식 분석하면은 전망에 대해서는 제기 안 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고 배당은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냐, 주력 제품이 뭐냐. 그런 걸 보는 거죠. 제품을 딱 보이면 저가 알거든요. 뭘 하냐면 이게 만들기 어려운 건지 이게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냥 이 어떤 제품의 그 소재로 쓰이는 건지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럼 소재로 쓰이는 건 일단 경쟁력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자체 독보적인 브랜드가 있으면은 브랜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처럼 네. 브랜드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튜브 안에서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값어치를 조금 더 주는 거죠. 어떤 내가 주관적인 투자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정량적인 지표, 숫자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같이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침체장을 처음 겪고 계신 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수익을 내고 싶고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달리기를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특정 어떤 거를 잘하고 싶으면은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게 뭐냐면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기술과 방법보다도 중요한 게 꾸준한 거거든요. 꾸준히 해야 돼요. 내가 투자에 관심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소문난 어떤 잔치에 줄을 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러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 그냥 이제 수만 채워주는.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고 싶어 하면서 돈 자체는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단순히 내가 여기서 돈만 벌고 싶다라기보다는 이제 원리를 알고 좀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화폐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면은 네. 또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아, 주식 투자를 힘들 때 지켜봐야지만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거든요.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장이 좋을 때는 그 위험 관리라는 게 굉장히 시시해 보이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때 좀 잘 지켜봐야지만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어려울 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고, 좋을 때 하는 공부는 이제 들러리가 되는 네. 가짜 공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